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의 쇠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 일명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되었던 로마의 평화시대. 세칭 말하는 팍스 로마나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때까지 이 사람이 한 180년쯤에 죽거든. 그러니까 대략 한 200년쯤에 평화시대가 정의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5명의 현명 황제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들인 콤모두스라고 불리는 좀 약간의 개잡한 성격을 띤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로마는 급전직과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지. 특히 평화시대가 끝나자마자 대략 기원전 3세기쯤에 로마에서는 어떤 변동이 일어나냐면은 소위 세칭 말하는 군인 황제 시대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군인 황제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평화시대는 이미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공화정 시대의 로마는 비약적인 영토 확장, 즉 팽창 과정을 겪었지. 근데 그 평창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정복 사업에서 전쟁 포로들이 입수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로마의 노예로 이렇게 유입돼 가지고 로마 노예로 경작되는 대토지 소형태인 세칭 말하는 라티푼디움이라는 노예 경작제 대농장이 유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평화시대가 전개되다 보니까 로마의 대외적 전략이 오펜스에서 디펜스, 즉 수비로 전환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정복사 결과 전쟁포로 유입이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지 라티푼디움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데 수비로 전환되다 보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노예 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돼가지고 결국 라티푼디움 체제는 유지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예로 경작되는 대농장 시스템이라 그러면 이 체제는 유지될 수가 없었고 이 평화시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로마의 생산 기반이 뭘로 바뀌냐면 콜로나투스라 해가지고 이것은 소작으로 경작되는 소작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작제, 콜로나투스 아래서 일했던 소작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콜로누스라 이렇게 부르지. 그러면 이건 노예 경작대 대농장, 이것은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 그래서 여기서 대량 생산된 물건들이 싼 가격으로 도시로 막 그대로 공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 아래서는 로마의 상공업도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경제가 막 비약적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무역이랄지 화폐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따라서 발전할 수가 있었는데 소작인으로 경작된 이것은 규모가 라티푼디움처럼 대규모 생산 체제가 아니라 소규모, 쉽게 말해서 자급자족적 생산 체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생산량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도시하고 농촌의 경제적인 유대관계가 끊기면서 로마는 여러 가지 혼란이 와. 또 이 당시에는 로마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북쪽에서는 그 산악기 그지없었던 게르만족,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새로운 강타자 세력이 막 성장을 해가지고 북쪽으로부터 게르만, 동쪽으로부터 사산조 왕조의 페르시아 이 침략이 대비하는 군세력이 꼭 필요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때는 이제 로마 인구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보니까 로마의 시민군을 로마 사람들로만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했던 게르만들을 약간의 급여를 주고 용병으로 채워서 로마 군단 내부에 게르만 용병들이 다수를 점하게 되는 것이야. 이러면서 결국 로마는 군사제도 내부의 변화가 오면서 또 옛날 비슷한 삼두정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성격에 약간 공통점도 있는 다시 군벌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군벌 세력들에서 생겨난 변태적 정치를 군인왕제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군인왕제 시대가 어느 정도의 극단적 혼란이냐면 이런 연대를 정확히 쓸 필요는 없겠다마는 군인왕제 시대는 235년 3세기죠. 이때 시작돼가지고 284년인가 대략 한 50년 됩니다. 이 50년 군인 황제 시절에 배출된 황제가 물경 몇 명이냐면 28명이 이럴 거야. 그럼 황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죽을 때까지는 그럼 종지대 황제가 50년 기간 동안에 28명이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1인당 평균 잡아서 황제의 자리를 계산이 좀 안 되네. 2년도 채 못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 당시 28명의 군인 출신의 황제 중에서 제 명껏 살다 죽은 놈은 2놈에 불과했고 그러면 28 빼기 2는 몇입니까? 26명의 군인 출신 황제가 전부 다 상대방한테 맞아 죽었던 극단적 혼란 시대가. 그래서 이 당시는 황제라는 것은 명목상 존재에 불과하고 이 군벌들 중에서 특히 황제의 측근을 호위했던 친위대, 일명 근위대라는 오늘날로 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쯤 되겠지.
얘네들이 황제가 피살되고 나면 그 다음 황제를 어떻게 해버리냐면 돈 받고 황제를 황제의 자리까지를 방매, 경매까지 붙이냐 했지만은 이런 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혼란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신라 말기, 신라 망하기 전에 신라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의하면 김부식이는 신라의 천년 역사를 크게 시대를 세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상중하 해가지고 신라 왕들의 혈통에 따른 시대의 구분법인데 신라하대 쪽에 신라하대하면 780년부터 망했던 935년까지 약 155년간의 신라하대 생활 중에서 왕이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냐면 한 20명인가 왔다 갔다 했을 것이야. 그럼 28에 16, 8년은 못 있지. 뭐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은 21세기입니까? 얼마 전에 20세기 후반에 돌아가셨던 프레지던트 박, 혹시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으로 들어봤죠? 이분은 황제도 아니고 공화정 아래서 임기제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2년 넘어던 게 아니라 물경 혼자서 18년 동안 대통령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 사람 18년. 그 다음에 그 딜리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12세기 반란군 대장로 전두환? 걔도 8년인가 했지. 그 다음에 그 딜리였던 노태우? 또 5년인가 했을 것입니다. 토탈 몇 년입니까? 18, 8, 5. 근데 어쩌건 소리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사주팔자부터 딱 18년 집권하게 나와 있다던데 이 박정희라는 세 글자를 풀어봐. 그러면 이게 박자는 이렇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10, 열 십자죠. 이것은 8팔자입니다. 그러니까 18년 대통령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점친다. 점본나는 점복자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 뭐 대통령 후보가 무슨 주술에 빠지네 말들이 많더라마는 나도 옛날에 점친 적이 있었다. 점치면 공짜로 줍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그것을 일명 점체라는 게 아니라 복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8년 대통령이 했던 사람은 점괘를 보니까 이 정자는 또 이렇게 풀어져. 이 한일 1년 안에 대통령 자리를 이거의 그칠지 그만둬라 이런 말입니다. 중지하다, 지양하다. 흐르는 피를 막는 것을 지혈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1년 안에 대통령 자리를 그만두지 않으면 또 희자는 이렇게 풀어지지. 희자는 이것은 신하할 때 신자 아닙니까? 신하가 즉 쫄다구 자기 부하가 이것은 자기를 의미하는 자기 기자입니다. 신하가 자기를 탕탕탕탕 해서 이게 희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탕탕탕탕을 합성을 하면 이게 뭐냐면 불화 김재규의 피스톨. 좀 누가 말한 건지 못착한 소리입니다. 여튼 군인왕제 이 극단적인 혼란 시대가 오고 있었는데 이 혼란을 그나마 외형상이나마 수습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디오클레 티아누스라는 이름의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이런 극단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과감한 정치 개혁을 시도합니다. 이 개혁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전까지 아우구스투스 이래로 실질적인 제장이지만 원로원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등 외형상 공화정의 탈바가지를 쓰고 있었다 이런 말이야. 이 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원로원이 가지고 있었던 입법권 다 없애버리고 원로원을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황제가 한마디로 입법권이랄지 또 사법권이랄지 행정권이랄지 심지어는 군사통수권까지를 한 몸에 전부 다 황제 지가 전부 다 때려 가져버렸던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었던 원수정치를 폐지해버리고 뭘로 들어가냐면 전제군주적 절대왕정 체제로 들어가 버렸다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로마에서는 밑에 있는 신하들도 전부 다 황제 앞에서 중국식으로 황제 앞에 나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막 땅바닥에 막 짓지어대면서 황제한테 절을 올리던 황제 숭배까지를 막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 군주로 돌아갔던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개혁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칭 그들 이거 참 글자가 도미나투스 개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도미나투스라는 게 뭔 말이냐면 전제정을 왕 마음대로는 전제정을 말한다 이런 말이야. 또 이 사람은 이런 개혁만을 시도한 게 아니라 로마의 방대한 제국, 워낙에 영토가 넓다 보니까 이민족의 침략이 있을 때 한 덩어리로는 효과적인 디펜스가 안 된다 해가지고 로마를 4개쯤으로 분할해가지고 사국 분할 통치도 막 시도를 합니다. 또 이 사람은 아무래도 외부의 군사적인 압박 때문에 로마의 군단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지. 그 로마 군대를 최소 30만에서 최대치 70만까지 확보하는 이런 군사제도의 개편도 시도하고 황제의 직속으로 보병 장관, 그 다음에 기병 장관 이 시대 말에서 또 그 방대했던 영토를
어떻게 나오냐면 도랄지 또는 세측 말하는 속주랄지 이런 걸로 막 나눠가지고 아주 황제한테 모든 권력이 있었는 중앙집권적인 관료 조직을 방대하게 개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대한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군대도 막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방대한 관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정적 기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제도도 손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콜로너스들, 소작인들은 다른 일을 절대 못하게 하고 토지에 딱 비끄러져가지고 너는 죽어라고 농사짓고 세금만 내라. 심지어는 도시에서 일했던 상인이랄지 또는 수공업자랄지 또는 무역업자랄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가혹한 인두세를 막 뜯어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만 국가명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없애버리고 직업이랄지 거주 지역까지를 완전히 하나로 딱 세습화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의 아들은 무조건 관료, 군인의 아들은 군인, 장사꾼의 아들은 장사꾼, 소작인의 아들은 소작인 이래버리다 보니까 원래 로마 시민사회가 갖고 있었는 역동적인 활발함 이건 싹 사라져버리고 드디어 로마가 이런 외형상 개혁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완전히 얼어붙은 동토의 나라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개혁도 한마디로 커다란 성과가 없었지.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또 황제가 되냐면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그때까지 로마 당국의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었던 크리스교 이것을 공인을 하고 그 크리스교는 좀 이따 다시 로마 문화할 때 다시 한번 일비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 사람은 오늘날에도 이탈리아 북부에 가면 패션으로 소문난 밀라노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나? 밀라노에서 발표했던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크리스교를 공인을 합니다. 또 공인뿐만 아니라 건이어서 원래 크리스교라는 것은 대단히 핍박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핍박받는 교인들끼리 서로 유대감도 강화했던 아주 대중적인 수평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이제 공인받고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제 특권 계층들이 막 생겨나면서 뭔가 교리상의 말다툼, 분쟁도 벌어져. 당시 분쟁을 해결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어디에서 종교회의, 공의회를 열었냐면 니케아라는 동네에서 종교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공인한 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 이것이 4세기 초반의 일이었고 니케아에서 또 종교회의를 열었지. 이 니케아 종교회의는 열게 된 배경이 당시 크리스의 존재를 두고 크리스가 신인가 아닌가 가지고 맹렬하게 막 이렇게 입실이 붙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붙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도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삼위일체에서 입각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고 이 사람은 성부, 성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하느님 사시는 하늘나라에 사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세로 내려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다. 결국 이 두 팀의 대립 속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누구 편을 들었냐면 아타나시우스 편을 들어주고 이 아리우스파는 이단파로 몰려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나서 타지로 추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파 이게 정통파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승되고 있는 뭡니까? 카톨릭의 기업이 되지. 원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카톨릭을 천주교라 이렇게 부르죠. 흔히 훗날에 이제 16세 이래로 카톨릭의 타락에 반발을 해서 카톨릭의 타락에 항의했다를 영어로 프로테스트 이렇게 말합니까? 프로테스트 했던 사람들을 항의자에서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부르지.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파가 독일의 루터파랄지 또는 스위스에 시작된 칼뱅, 영국에 시작된 영국 국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카톨릭에 반발했던 루터파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말하거든. 그때까지 이 카톨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냐면 이건 구교라 그러고 이것을 신교라 그러지. 근데 카톨릭의 본뜻은 원래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참 종교로서 대단히 명칭이 좋지 않습니까? 세계 각지의 인종, 피부 빛깔을 막론하고 모든 인종들한테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멋진 종교다 해서 이것을 보편적인 종교, 일명 카톨릭 이렇게 부르는 것이야. 여튼 근데 콘스탄틴 이 사람은 이런 종교적인 조치도 취했고 또 이 사람은 한때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4개로 분할 통치하고 있던 걸 때 때려퍼가지고 로마를 다시 하나로 뭉쳐보기 위해서 수도를 옮겨버렸던 것입니다. 수도를 어디로 천도했냐면 지도를 다시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원래 로마 지역의 수도는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 있는 로마 아닙니까? 로마는 수도, 도시 이름도 됨과 동시에 국가 이름을 동시에 근데 이쪽에 가면은 이걸 지중해 중에서도 이 바다를 아드리아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쪽 발간바다 이렇게 나오겠지.
발칸바토 끄트머리 가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 잘 못 그리겠다. 뭐 이렇게 돼. 이게 이제 발칸반도 아덴에 있고 막 스파르타 있고 이런 동네겠지. 이 바다를 블랙시, 흑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푸틴이가 난리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이 흑해 톡 튀어나온 반도를 크리미아 반도, 일명 크림 반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얄타라는 도시도 있고 막 이러지. 옛날에 한때 또 옛날에 이 반도에 또 전쟁도 벌어집니다. 러시아하고 투르크하고 영국 프랑스하고 그 옛날 19세기 전쟁을 크림 전쟁이라고 말하거든. 그 크림 전쟁 때 적군 아군을 가리지 않냐고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죽었던 불쌍한 군인들 또는 민간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얀 옷을 입고 막 뛰어다니면서 시를 냈다는 그 하얀 옷에 천사라는 별칭을 가진 프로렌스 나이팅게일 그 사람이 활동했다는. 근데 여기 가면 이제 로마의 수가 얘기했지. 근데 여기 가면 이 흑해 입구에 원래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로 수도를 옮겨버렸어. 그러니까 한때 여기는 옛날 로마였고 이 비잔티움이라는 도시를 콘스탄틴이 옮기자마자 이 도시를 새로운 로마다 해서 뉴로마, 네오로마 이렇게 바꿨지만 금방 그 명칭을 이 수도를 옮겼던 콘스탄틴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줄여가지고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스탄불 이렇게 부르고 있지. 유럽하고 아시아가 딱 맞닥뜨린 이 해협을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는 다리가 하나 있어. 그 다리를 보스포러스 다리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튼 수도를 옮겼습니다. 근데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뭐 도미나투스 계획을 할지 콘스탄틴의 제국을 다시 통합하자는 뭐 수도 천도랄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어떻게 구태여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단어가 있지. 회광반조라고. 그 불가에서, 불교 선종에서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라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는데 이 회광반조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저녁 무렵에 해가 딱 서쪽으로 지기 전에 잠깐 동안이라도 갑자기 햇살이 아주 붉게 비치면서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게 느껴지는 이런 현상. 그 비슷한 말인 건 뭐라도 인디언 썸머라는 말도 있죠. 그 여름이 다 끝나갈 무렵에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은 예민한 사람은 느낄 수 있다는. 다시 한번 더위가 아니 결코 오래 가지 못한. 그러니까 회광반조가 그 단어 뜻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떻게 씁니까? 빛을 유턴시켜가지고 거꾸로 비춰버린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데 쓸 수가 있는 거냐면은, 일종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바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하실 때 죽음을 직전에 둔 그런 분들이 잠깐 동안 정신이 맑아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이런 개혁들이 전부 다 회광반조. 전혀 그냥 백해무익입니다. 이건 잠깐 멸망을 늦췄는가 몰라도 그 멸망의 도도한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했다 이런 말이야. 우리 역사에서도 고려 말에 공민왕의 개혁정치랄지 또는 조선 말기에 그 18세기쯤에 그 중흥정치, 개혁정치의 군주로 소문났던 영조랄지 그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랄지 그 사람들의 개혁정치도 결과적으로 근본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좀 있다가 100여 년, 내년 몇십 년 지나면 다 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콘스탄틴 이 사람이 수도를 옮겨버리고 죽었지.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뭐 이런 황제 이름은 전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어떻게 든 생각이 나는 모르겠다면 그냥 생각이 나네. 데오도시우스 이런 황제 때는 지 황제하다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자기한테 아들놈이 두 놈이 있었는데 그 두 놈한테 로마를 두 개로 딱 쪼개가지고 하나씩 물려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옛날에가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때부터 분할 통치 이때부터 로마의 분열 조짐이 나오다가 드디어 콘스탄틴 수도를 옮겼고 그 후유증으로서 데오도시우스 이 사람이 사망한 다음에는 바로 두 아들놈한테 로마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각기 하나씩 어디로 쪼개냐면 원래 로마 제국이 상징했던 이탈리아 반도에 이 로마를 서로마라 이렇게 부르고 새롭게 옮겨간 도시 콘스탄티노플 일명 비잔티움 여기를 비잔틴이고 일명 동로마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독일은 이제 데오도시오 때 4세기 말쯤에 로마가 드디어 동과 서로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원래 정통파 로마였습니까? 원래 로마가 건국되고 성장했던 것은 바로 이탈리아 반도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마 이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멸망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가 결국 외부적인 거대한 충격파 게르만 이동계 어느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그 문명체가 있다면 아주 문명 사회는 그 주변에 있는 야만적 민족으로부터 대단히 질시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인구도 감소하고 사치풍조도 유행을 하고 또 군대도 약화되고 별의별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외부적인 그 결정타 게르만 이동계였던 5세기쯤에 이 무렵에 서로마는 5세기쯤에 게르만 용병대장이었던 오도아케라는 인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거기에 비해서 비잔티움을 수도로 했던 동로마는 서로마의 멸망에 비해서 거의 약 1000년설을 뻔뻔하게도 버티다가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돌아가신 지 한 3년 되는 15세기 중엽 이때 이슬람 세력의 강타자였던 오스만 투르크 오늘날 터키의 전신입니다. 오스만 투르크에 침략을 해서 동로마도 멸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흔히 말하던 정통적인 먼저 망했던 서로마는 이때 망하고 드디어 서양 중세로 연결되는데 로마가 망했던 원인이 뭘까요? 말했지 생산체의 변화 라테프님이 붕괴되고 콜로나스로 바뀌고 거기에 따른 상공업의 쇠퇴 화폐기의 쇠퇴 또 이 당시 로마 말기의 여인들은 너무나 심한 사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이 낳기를 출산을 좀 심각할 정도로 기피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이를 낳아버리면 자기 아리따운 몸매가 부서져 내린다 해가지고 아이 낳을 바에 나 차라리 죽어버릴 테야 이러다 보니까 애를 아줌마들이 안 낳는데 군대 갈 새끼들이 새끼 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식한 게르만 용병청 이런 게 다 멸망의 대차에 게르만.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 로마가 망한 이유를 동양 때문에 망했다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지내는 인물 중에 정승우라는 참 마음씨 착하신 아저씨가 계신데 이분이 내가 아저씨 로마가 상공업이 쇠퇴고 인구가 감소하고 사치풍도 어떻고 이게 로마가 망했다는 이유라다 보니까 아니대. 자기가 알고 지내는 어떤 아주머니 말씀이 로마가 망한 이유는 동양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로마가 망한 이유에 동양 때문에 아시아 때문에 망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로마이 평화시대 당시 똑같은 시대에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나라가 한나라. 한나라 중에서 전반전 한나라, 전한이 아니라 후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후한 시절에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그 사람을 이 긴 이름을 한자로 쓰면 두 글자로 줄여져 안돈이라고. 그 안돈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사신 안돈의 사신이 뭡니까? 바닷길 한나라에 왔다. 이런 한나라 때문에 후한 때문에 로마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우리 승호군께서 친절하게 뭔 말씀이냐면 내가 낳고 자랐던 전라도 광주광역시에 가면 원래 성읍 중이었던 로마라는 상호를 가진 나이트클럽이 있었답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와 최대 시설을 자랑하면서 아주 영업이 번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발주자로서 이거 대한민국 최대가 아니라 동양 최대의 시설과 뭘 자랑한다는 동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이트클럽이 생겼대. 그래서 기존에 나이트클럽을 이용했던 이용객들이 로마에서 대거 동양으로 몰려간 결과 로마가 망했다. 그거 아주 결론도 참 대단히 참 위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는 동양 때문에 망했다. 참 다시 곱씹어봐도 참 재밌어 죽겠습니다. 여튼 로마는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로마에서 망해 갔지만은 로마가 망하기 전까지 이루고 살았던 또 비록 모방적이었지만은 유리했던 실용적이었던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칩니다.